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재작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유족과 정보 공개를 두고 다투던 정부가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유족은 오늘 해경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공개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밤사이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적폐청산 수사를 거론하며 이중잣대라고 맞섰습니다. 40대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하던 이 남성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100억 원대 군 암호 장비 정비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가 수리 능력이 없어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 기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비를 외부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군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 의무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재작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던 해경이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조사 결과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며 이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건데요.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21일 새벽 연평도 인근 해역 어업지도선에 탔던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만 하루가 지난 뒤 군 당국은 북측 해역으로 흘러간 이 씨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운 거로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해경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해경은 스스로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진술과 미국과의 공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섣불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태 초기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한 거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군 당국 역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확인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경과 군 당국 모두 2년 만에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수사 기록과 첩보 등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대통령 기록물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왜 월북으로 무리하게 몰아갔고 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는지에 관련된 설명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과를 했다 해서 저는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족 측은 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당시 해경지휘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유족과 정보 공개를 두고 다투던 정부가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유족은 오늘 해경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공개합니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해경으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와 진술 조서 등을 공개합니다. 유족 측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항소 취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정보를 받기 위한 향후 계획도 설명할 예정으로 이미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졌고 또 다음 달쯤엔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이고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준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1.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 격차는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로 끌어올리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의 2배 수준입니다. 올해 남은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모두 4번, 7월과 9월, 11월, 12월에 열립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다음 달에 0.75%포인트를 올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는 역전됩니다. 한은 금통위도 4번 남았습니다. 7월과 8월, 10월, 11월입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한국은행도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야 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외환시장, 채권시장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파악할 것이 금리 격차 자체보다는 시장 임팩트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빅스텝보다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형태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다음 달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미국민의 절반 이상은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는 지난 11일에서 14일간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2%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 22%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각각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전날보다 2% 이상 떨어지며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는 각각 장중 4%,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중앙은행의 잇단 금리 인상 속에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3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3.31% 급락한 13,038.49로 장을 마쳤습니다. 프랑스 깍그 40 지수는 2.39% 떨어진 5,886.24, 영국 푸시 100 지수도 3.14% 내린 7,044.9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증권거래세도 각각 인하됩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민간 중심으로 확 바꿔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나라 돈을 푸는 데 의지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 떨어지고 일자리는 단기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 세율이 인하됩니다.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 3천억이 넘는 기업에 25%의 세율이 부과되던 것이 22%로 낮춰집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은 완화하고 투자, 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 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가 적용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크게 떨어지고 조정 대상 2주택자도 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재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로 낮춰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세부담 정상화, 그리고 이제 22년에 공시가격이 추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공시가격이 17.2%가 올해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다주택자도 세부담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인하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도 폐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됩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늘리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규제 여파와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규제혁신 TF가 신설되고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이 추진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 급등에 이어 경기 침체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이고 또 섣부른 감세가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복합 위기 속에 새 정부 경제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매일 신기록이고 먹거리 가격 오름세는 멈출지를 모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환율은 매일같이 널뛰기 하며 불안을 키웁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정부도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1, 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성장률은 2%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줄고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나는 민간 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할 거로 봤는데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의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전망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체감 효과는 이미 사라져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기저귀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나왔지만 얼마나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올진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 해외 자원 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식량 자급을 늘리겠다는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쏟아낸 대기업 감세와 부동산 감세가 세금 수입을 줄여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서민들의 그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그 재원을 오히려 깎는 부자 감세들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데 정부 스스로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개발사 대표, 로비 의혹 인물의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주요 의혹 사건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뤄진 건데요.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에 확보한 자료를 담아 복도를 오갑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비롯해 도시개발 관련 부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하루 전에는 개발회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그리고 로비 의혹 인물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유의미한 자료 있었습니까?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원래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지난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0%로 분양주택이 90%로 대폭 뒤바뀌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 씨가 개발회사에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전됐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는지를 저희가 물어야 하죠.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상향을 시켰고 국토부에서도 이 같은 용도 변경을 본인들도 처음 봤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5월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된 관련 의혹 조사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가 이뤄지면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의원 아들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을 비롯한 여러 의혹 사건들도 맡고 있는데 대부분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맡은 검찰도 지난해 11월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을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 관련 주요 의혹 사건은 빠짐없이 강제 수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점차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법원도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대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규명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2017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소환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산업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에게 사퇴 대상자 자료를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이 박 의원 등 관계 인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할 때 기관장 사퇴 종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는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유죄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어느 선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의원을 동시에 겨냥한 수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기획된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민주당이 이중잣대, 안면 몰수로 생떼를 부린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동시 수사는 검찰 기획이고 중심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 문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수사 국면으로 흐름을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 막 동시에 하잖아요. 이건 절대 기획 기세예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 보복이냐고 맞섰습니다.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중잣대, 안면몰수란 말로 민주당을 맹비난했고 한동훈 장관도 자신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치 보복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거취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의 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후한무치하다고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고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후한무치한 것이고 자리 욕심밖에 안 되는 그 자리 욕심만 내는 것으로 저는 비춰질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대잡이라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방통위를 소나기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속내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 세력의 방송장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거취를 놓고 신구 권력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수사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꼬인 전국을 풀 열쇠를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방정보본부 출신 공무원이 자격도 없이 3년간 100억 원대의 군정보 암호 모듈 정비 용역을 수주한 군납품 비리 의혹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군사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 장비를 수거한 후 외부로 무단 유출까지 했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허위 서류를 내고도 군 정보 암호 모듈을 정비하는 용역 사업을 단독으로 따내서 3년간 100억 원을 챙긴 M업체.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서류만 꾸민 게 아니라 실제 장비 수리 능력도 없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능력 없이 예산부터 챙긴 이 업체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재하청입니다. 군사 비밀과 직결되는 통신 모듈 장비를 수거한 뒤에 제조업체로 무단 유출해서 정비를 맡겨버린 겁니다. 이들이 군 당국과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업체 직접 정비와 무단 장비 유출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 전까지 암호 모듈 장비는 군내 자체 정비가 원칙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기초적인 정비 시스템을 갖춰놨던 겁니다. 필요할 경우 제조업체에 수리를 맡기기도 했지만 엄격한 보안 절차를 통해서 군사 기밀이 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M업체가 인맥을 고리로 외주 사업을 꿰차서 군은 자체 정비 능력을 잃어버렸고 장비까지 무단 반출해서 기밀 유지에도 실패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비 점검 시간마저 길어져 현장에 불만은 쌓여갔고 내부 제보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전문가들은 군 납품 비리가 어떻게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군 자체 정비 능력을 없앰으로써 위기 시에 국가 안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건을 위해서 군 기밀 유출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0대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와 또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로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40대 남성 노모 씨가 처남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정읍의 한 가게를 찾은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노 씨는 이곳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이모 씨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 나가다 나오니까 그렇게 됐다. 피가 숨을 젖어갖고 보이도 못 오고. 이 씨와 처남댁 김모 씨는 숨졌고 처남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처남 부부는 슬하에 세 남매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도주했던 노 씨는 곧바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도주하다가 그 인근 주민한테 거리는 좀 떨어진 곳이고 거기서 이제 주민한테 신고해달라고 하고. 경찰 조사에서 노 씨는 재결합을 거부당해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노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을 파악하고 계획적인 범행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울산 달동의 한 3층짜리 건물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노래방 주인인 7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음향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북 영덕군 병곡면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모두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번을 빼곤 해마다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등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와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 그다음에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 지금껏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업종 구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였는데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회의부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양측이 인상폭을 담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 격차를 좁혀나가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정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격리 의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일 연속 10,000명 아래를 유지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주 연속 1 미만으로 확진자 1명이 1명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0.72까지 떨어졌는데 이 수준이 유지되면 다음 주엔 하루 평균 확진자가 5,200여 명,
2주 뒤엔 3,900여 명까지 줄어들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격리 의무 관련해서는 격리 의무의 해제나 아니면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그 다각도로 좀 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유행 예측 관련 전문가 6명으로 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 의무의 전환 기준을 검토했다며 최종 조율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아직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조사기관과 성인 1,000여 명을 조사했더니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 36%보다 많았습니다. 유지를 선택한 이유론 전파 확산과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어서란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해제를 선택한 이유론 확진돼도 증상이 심하지 않고 거리 두기와 실외 마스크 해제 뒤에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서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도 가을에 재유행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완전 해제보다는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국민의 95%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렇게 항체 양성률이 높더라도 변이가 계속 생기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국민은 95%에 육박합니다.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생긴 건데 이렇게 항체 양성률이 높아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게 방역 당국 판단입니다. 이론적으로 집단 면역은 구성원의 60에서 70% 이상이 항체를 가져 집단 내 바이러스 전파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체의 보유율만 놓고 보면 집단 감염이 가능할 것 같지만 문제는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이별로 항체의 방어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누계치의 절대 규모를 가지고 단순히 집단 면역을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변이가 잇따르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 90% 이상이 항체를 가져도 효과적인 감염 차단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항체가 있더라도 개인마다 면역력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떨어져 재감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항체 양성률만으로 집단 면역이나 방역 대책 수준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4차 접종 중요성을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4차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접종군 대비 감염 예방은 20%에 그쳤지만 중증화나 사망 예방 효과는 50%를 넘겼습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60살 이상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데 이들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가수 싸이의 흠뻑쇼 같은 이 물을 뿌리는 형식의 콘서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마스크가 젖으면 바꿔 쓰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것 자체로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커진다며 물과 땀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이 번식하고 자주 벗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교체하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 지침상 공연 중 물을 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공급이 끊긴 우크라이나는 휘발유 값이 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도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라는데요. 키이우 현지에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이우의 한 주유소. 주유기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아 늘 손님이 많은 곳이었다는데 지금은 휑한 모습입니다. 기름이 모두 떨어져 문을 닫은 겁니다. 수십 분을 달려 도착한 도심 외곽의 주유소에선 휘발유를 팔고 있었습니다. 주유소 앞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수백 미터 늘어섰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제 기름이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한 곳에서 이제 주유를 하기 위해서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어떤 모습이고.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에 2배가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석유 공급이 끊긴 탓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4-5개의 종류의 기름을 팔았었는데 지금은 유로 95라고 하는 한 가지 종류밖에 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달러로 치면 한 2달러, 리터당 한 2달러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양도 1인당 2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주유기의 리터 표시 장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주유소마저도 휘발유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휘발유가 남아있었는데 지금 이제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자동차들이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자동차들이 지금 다 갔어요. 택시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들은 기름통에 휘발유를 담아 차에 싣고 다니며 급할 때마다 꺼내 쓰고 있습니다. 1인당 판매 제한 양을 어기며 몰래 구하는 휘발유는 정식 구매 가격에 비해 우리 돈으로 리터당 500원가량 비쌉니다. How much is it per liter? Liter is 16 гривен. 60 grivna? Wow, so expensive. 하지만 원유 가격 상승의 이득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달 러시아의 석유 수익이 연초보다 50% 증가한 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구매하는 국가에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EU 4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서방 정상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과 EU 후보국 지위를 약속하면서 동부 지역 전투에서 열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외곽 도시 이르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 EU 4개국 정상이 함께 전쟁 피해 현장을 둘러봅니다. 전쟁 초기 집중 공격을 받았고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의혹도 제기된 현장을 보면서 정상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Es ist furchtbar, was dieser Krieg an Zerstörung anrichtet. Es ist umso schlimmer, wenn man sieht, wie furchtbar sinnlos diese Gewalt ist, die wir hier sehen. 정상들은 공습 경보가 울리는 가운데서도 키이우로 자리를 옮겨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유럽의 단결과 지지를 의미한다며 추가적인 무기와 경제 지원, EU 회원국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Nous avons enfin évoqué ensemble notre volonté de confirmer par les actes, au-delà des mots, que l'Ukraine fait partie de la famille européenne.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미온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후보국 지위를 공개 지지하면서 EU 가입의 첫 관문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개국 정상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영토 수호를 위해 신속한 중화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Існує пряма залежність. Чим більше потужної зброї ми отримуємо, тим швидше можемо звільняти наших людей і звільняти нашу землю. 다음 주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가 후보국 지위를 받으면 본격적인 가입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사회 경제제도 등과 관련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발사가 돌연 중단된 누리호에 대해 연구진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누리호 발사 시기가 결정될 전망인데 연결된 각 단을 다시 분리해야 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발사대에 기립된 지 한나절 만에 기술적 결함으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진 누리호. 항우연은 1단부 점검창을 열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점검창은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 사이에 마련된 공간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구진은 먼저 이 점검창을 통해 신호 처리 박스와 전기 신호 부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산화제 탱크 위쪽에 장착된 레벨 센서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산화제 레벨 센서는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로 이번에 신호 이상이 확인된 부품입니다. 그런데 레벨 센서 점검을 위해서는 누리호의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점검과 복구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발사 예비일인 23일 이내 발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가을까지 지연되는 것은 뭐 저희도 상상하고 싶지가 않고요. 장기간의 그 기상 예보가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장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언제를 피해야 된다 이런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원인 분석과 보완, 점검이 마무리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날짜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다만 이번 문제가 레벨 센서 단품의 문제로 생각된다며 내년 초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프로야구 단독 선두 SSG가 선발 오원석의 호투와 추신수의 불방망이를 앞세워서 KT를 꺾고 40승에 선착했습니다. 오원석은 6이닝 동안 탈삼진 6개, 무실점으로 시즌 5승째를 거뒀고 타석에선 추신수가 4타수 2안타, 1볼넷 3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기아는 7회 이창진의 솔로포와 나성범의 3점 홈런포를 앞세워서 NC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 롯데는 선발 스파크맨의 6이닝 무실점 호투로 꼴찌 한화를 6연패로 빠뜨리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LG는 1회에 터진 김현수의 결승 투런포로 삼성을 꺾었고 키움은 8회 넉 점을 뽑아내며 두산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는 4도나 높겠고요. 대구는 무려 32도까지 올라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이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 대전은 17.3도, 부산은 20.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도 29도, 광주가 30도, 대구는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밤사이 다우지수가 3만 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경과 국방부가 잦은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유족과 정보 공개를 두고 다투던 정부가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유족은 오늘 해경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공개합니다. 경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적폐청산 수사를 거론하며 이중잣대라고 맞섰습니다. 100억 원대 군 암호 장비 정비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가 수리 능력이 없어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 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비를 외부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7차 핵실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화도 추진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미국민의 절반 이상은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다우지수가 17달 만에 3만 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과 유럽 증시는 또 급락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2%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 22%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각각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전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란 초강수를 둔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물가 급등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입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달에도 같은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발등에 불을 끄려는 조치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경기 침체와 정리해고 등 부작용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도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반등했던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다우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3만 선이 붕괴하고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증시도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 속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는데 5차례 연속 인상으로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제도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한몸이라며 기업들의 도시락 회동을 하자고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과 성장의 의미를 담아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경제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와 벤처기업인들까지 5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복합적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의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모조리 걷어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 철폐 모두 이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뒤엎는 기조로 해석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제도 개혁에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선 90분 동안 긴 토론이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다. 즉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고 할 정도로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비어있으니 도시락을 먹으며 같이 경제 문제를 의논하자면서 기업인들에게 연락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재천명한 만큼 조만간 부처별 업무 보고를 통해 세부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과제별로 개혁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YTN 박수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특히 법인세나 종부세 인하와 같은 감세를 강조했는데요. 세금 수입이 줄면서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 부자 감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 선순환을 위한 거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감세 정책은 오히려 정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거기에 주주, 근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또 협력 기업들, 결국은 또 그 부담이 국민들께 전이되는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관한 세금 인하는 부자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이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유류세를 추가로 내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세도 내리겠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물가 안정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세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유류세 37원 추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부세 산출 기준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민생 대책에서 우선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당정이 기업과 민간 활력을 높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의 경우 법인세법을 바꿔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증권거래세 인하 역시 관련법 세율을 여야 합의로 수정해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 국면을 강조하며 거대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발목 잡혀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한 처방이자 대기업 편향 정책이 많다며 협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경제 민생 위기에 저마다 비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구성도 하지 못한 채 서로 남탓만 하며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년 전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은 사건 당시 기록을 공개하라며 문재인 정부와 법적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관련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붙는 게 아니냐는 시선 속에 대통령실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선언 이전부터 두 차례나 피살 공무원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불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취임 후 한 달 남짓 윤 대통령은 정부와 소송하던 유족 손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등은 유족과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곧장 항소했는데 이걸 취하한 겁니다. 국가안보실은 유가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했다면서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봉인되는데 이걸 보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제 요청이 있어야 해 현실적으로 풀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진월북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만큼 신구 권력 갈등도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새 정부가 응답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비인권적 만행이 이루어졌는데 증거 없이 자진월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면 그 의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시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이 사건을 축소, 왜곡, 은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는 물론 국회 특위 구성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으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며 안보정보가 왜곡되는 건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진행 중인 자료 열람 소송 결과를 받아본 뒤 수사 의뢰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시장실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에서 사업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매각된 뒤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됐는데 애초 전체 민간 임대로 계획됐던 가구 다수가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의원을 동시에 수사하는 것은 기획수사라며 그 중심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봤는데 모르겠느냐, 무조건 대검찰청에서 기획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수사는 한동훈 장관이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하고 있을 거라며 경제와 민생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이런 식의 수사 국면으로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고요. 다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부패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치안정책관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며 내부 달래기에 나섰지만 정작 본인은 해외 순방을 계획하고 있어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하는 치안정책관실 신설 방침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경찰 직장협의회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고 경찰 내부망에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거란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각 직협에서 성명서와 현수막 게재 같은 방법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위기인데도 침묵만 하고 있다면서 김 청장이 사퇴해 항의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김 청장은 직접 내부망의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독립성은 국민에게서 나온 영원 불별의 가치라면서 동료들의 걱정과 울분을 잘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면 경찰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대응 노력을 다하겠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청장이 오는 19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찰 내부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기에 수장이 해외 출장을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찰청 측은 지난해 체결하지 못한 유로폴과의 MOU 일정 등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김 청장이 가지 않으면 외교적 결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가 다음 주 발표할 권고안에 행안부 장관 사무의 치안뿐만 아니라 수사를 맡는 사법경찰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과 징계에 수사 지휘까지 행안부에 이관되는 것이어서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이 3년 전 전남 해남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상한 공사를 둘러싼 의혹을 고발합니다. 개인 땅을 둘러싼 해안에 방파제인지 둘레길인지 모를 시설을 지자체가 예산으로 만들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건데요. 공사 과정에서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전남 해남군 예산이 투입돼 이루어진 바닷가 공사장입니다. 비탈면에 돌을 쌓고 위에는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마을 앞에서 데크가 쭉 있었어요. 연기를 쭉 하려고 했어요. 해안가 위에서 조금 해달라. 바닷가 둘레길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 길은 A씨의 개인 땅을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A씨와 이웃집 해안을 제외하면 앞뒤로 연결하는 길도 없습니다. 사실상 방파제 역할만 하는 건데 특정인 땅 앞에만 방파제를 쌓아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마을 해변가에 유실된 토지가 수없이 많은데요. 유실되지 않는 장소에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국고 수억 원을 들여 방파제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 전후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면 A씨 땅 위의 길이 새로 방파제와 연결되고 추가로 포장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또 있습니다. YTN이 현장 취재한 결과 조개 껍데기가 많이 붙어 있는 큼지막한 돌이 곳곳에 보입니다. 방파제 아래쪽뿐만 아니라 길 위쪽에도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사온 빨간 돌과는 색깔도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로 공사 당시 주민은 대형 굴삭기 2대가 바닷가 자연석을 긁어 모아 방파제 쪽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며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굵은 것은 쌓으려고 해서 모으고 작은 것은 뒤에다가 속 체험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붓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합디다. 공사비 적게 먹으려고 돌값 안 들으려고 그러면 싹 긁어서 못해다가 거기다가 사용을 해본 것이지. 해안가 자연석 무단 채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눈으로 봐도 자연석이 확인되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냥 없는 걸로 다 했거든요. 반입한 돌로 다 저희 석축을 다 싸져 있습니다. 바닷가 공사를 건의한 A씨는 당시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 공사에 쓰인 예산은 1억 2,700만 원. 누구를 위한 어떤 공사였는지 또 자연석이 쓰였다면 돌 사는 비용을 줄여 차이가 난 공사비는 어디로 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허위 서류를 내고 군정부 암호 모듈 장비를 정비하는 용역 외주 사업을 단독으로 따내 3년간 100억 원을 챙긴 업체가 알고 보니 수리 능력이 없어 해당 장비를 외부로 무단으로 유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업체가 암호 모듈 장비를 수거한 후 제조업체에 재하청을 줘 수리와 점검을 맡겨온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업체가 군 당국과 맺은 계약서에는 무단 장비 유출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늦은 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선이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바다에서 뒤집혔습니다. 타고 있던 7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잔잔했던 바다에서 왜 배가 뒤집혔는지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뒤집힌 배 위에 올라타 도끼로 바닥을 힘껏 내려칩니다. 잠시 뒤 뚫린 구멍 사이로 선원 1명이 구조돼 올라옵니다. 밤 10시 반쯤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29톤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외국인 선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 등 5명은 인근 고깃배 선원들과 해경의 활약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기관장은 배 조타실에서 사고 뒤 2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기관장은 이곳 대천항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외국인 선원 1명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뒤집힌 어선에 실린 그물과 어구가 엉키고 설키면서 구조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망 등 장애물로 인해 선내 진입이 불가능하여 해상 크레인선을 동원하여 선체 인양과 동시에 선내 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 배가 뒤집혔는지 원인 파악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경은 사고 지점이 암초가 있는 위험 해역이 아니었고 파도 역시 최대 1m 수준으로 잔잔한 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에 점점 물이 차오른 거로 전해졌습니다. 배가 물이 차는 것 같다고 앞에 물이 드는 거 많이 차는 것 같다고 전화 끊었다가 나중에 전화한 게 아까 배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보령해경은 사고 수습을 마무리하는 대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입주민 사이에서 정비 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안에서도 리모델링인지 재건축인지를 놓고 여론이 갈린 곳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기 신도시 구역으로 입주 30년이 다 된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아파트의 발전 방향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리모델링 추진을 반기는 내용이, 다른 쪽에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 어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가야 되는 분위기도 있고, 빨리 해서 빨리 사실 정확히 이런 분위기도 있고. 양측 갈등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완화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재건축 기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전체 870세대 가운데 리모델링을 원하는 조합원은 620여 명, 재건축을 희망하는 비대위 구성원은 130여 명 정도입니다. 시공사 선정만 남겨둔 조합은 이미 일부 동은 최고층이 23층으로 높아서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용적률을 적용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릴 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130여 세대를 추가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아파트 관리 상태도 좋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고도 강조합니다. 용적률로 500%를 과연 해줬을 때에 그 아파트 단지의 삶이 괜찮겠느냐. 재건축으로는 사실 우리가 기다리려면 한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비대위는 재건축을 택하면 용적률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아도 300여 세대를 늘릴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최신 구조와 설계를 반영해서 오히려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질 정도로 노후됐다며 안전진단 통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은 새롭게 짓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니즈를 반영한 높은 평수와 조합원 우선 분양으로 선택지가 많은 반면 리모델링은 조합원의 평형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둘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에야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이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대학 정원을 늘리고 또 지방대 첨단학과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데 이 속성 대책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국정개혁과제 1호인 반도체 인력 양성을 떠맡은 교육부는 연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 직원이 참석한 세미나를 열어 반도체 공부에 나섰고 수장 공석 상태에서도
7개 부처가 참여한 인재 양성 특별팀을 꾸려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향후 교육부의 핵심적인 임무로 삼고자 합니다. 모든 수준의 반도체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직업계고와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대책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1대1 수준으로 맞춰 대폭 증원하거나 기업 계약학과 정원을 현재 20%에서 50%까지 늘리고 설치 제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 여기에 마이크로 디그리 등 학사 유연화로 인재 배출 속도를 끌어올리는 안도 검토됩니다. 늘어난 학생을 가르치는 건 줌 강의 확대와 산학교수 유치로 해결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선도 기업들이 원하는 석박사 인력 양성은 난제입니다. 반도체 관련 대학원은 서울대마저 27년 된 장비를 얻었을 정도로 연구 개발 환경이 열악한 데다 고급 인력을 키울 교수조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 논문을 내야지 랭킹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도체 분야는 그거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연구하는 교수님 정년 퇴임을 하면은 다른 분야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반도체 연구하시는 교수님 정년 퇴임했을 때 면역학 전공하는 교수님을 뽑았습니다. 재료공학부에서요. 이게 현실입니다. 계약학과도 5년짜리 임시학과라 교원 투자 확보가 어렵고 특히 대학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교수진 분들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학과라는 것은 조금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교수님들의 거취가 정부는 다음 달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석박사를 키워내려면 장기적으로 연구 투자에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할은 교육청과 갈등이 예상되고 수도권 대학 증원 등은 지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곧 정상화에 필수적인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설치된 경북 성주 기지.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이 5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미국이 꾸준히 정상화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정상화를 강조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첫 단계로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는 주민 반대 등으로 이를 수행할 평가 협의회조차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환경 관련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국방부는 관할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하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뒤 자료 공람과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방부가 위원 추천을 요청한 만큼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우려를 중국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각 16일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 대담에서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만나 논의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 달 중 통화가 이뤄질 수 있지만 정상 간 대면 회담은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 여부를 결정할 하반기 당대회 이후까지 기다릴 거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에너지 수입과 금융 협력 등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만 4개월이 다가온 시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2월 침공 바로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무엇보다 주권과 안보 등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서 상호 계속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묵인하고 러시아는 미중 대립에서 중국을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两国在涉及彼此核心利益和重大关切问题上相互支持，双方开展战略协作。 특히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에서 에너지와 금융 협력을 확대한다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중국은 시베리아산 원유의 수입을 늘리고 루블화와 위안화의 직거래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러 국경에 지난 10일 새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언급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신장과 타이완 등 이른바 중국의 핵심 이익에 확고한 지지를 재차 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적 관계 확대에도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발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 같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대신 러시아 군과 함께 동북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항해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지진의 피해가 나타나곤 합니다. 피해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 해일 침수 방지 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항 입구에 들어선 지진해일 안전 타워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만든 지진해일 침수 방지 시설로 국비 499억 원을 들여 7년 만에 완공한 겁니다. 가동을 시작하자 아파트 15층 높이의 두 타워 사이에 있는 거대한 수문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길이 50m, 높이 7m의 철제 수문이 항구 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수문 주변을 둘러싼 900여 미터 길이의 개폐식 방호벽도 함께 작동해 정박한 어선과 마을을 보호합니다. 최고 3.7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밀려와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항내 어선의 파손이라든가 주변의 횟집과 항 주변의 주택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일본 서쪽 바다에서 규모 7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은 1시간 반 안에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척 지역에서는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 지진해일이 밀려와 5명의 인명피해와 7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동해가 수십 미터 미터 이상으로 깊고 그다음에 큰 지진, 규모가 한 7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해에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도는 타워 꼭대기층을 전망대와 지진해일 교육 홍보관으로 꾸며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은 상태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무려 4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일단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7도, 대전이 17.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가 30도, 대구는 32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